네, 다시 한번 소개드리겠습니다. SK텔레콤에서 현재 R&D를 맡고 있는 김윤이고요. 원래는 사실은 코비드가 아니었으면 여러분들과 함께 물리적 공간에서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디지털 공간에서 만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2년 전에 귀국했고요. 귀국하기 전에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애플에서 어, 음성 인식 기술 담당, 그 다음에 어, 여러분들 요새 많이 갖고 다니는 요 에어팟에 들어가는 음성 인식 인공지능 담당을 하다가 SK텔레콤에 입사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축하를 겸해서 실은 123주년이나 되는 깊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축하하는 이 자리에 드릴 말씀은 사실은 AI 하면은 그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을 주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같은 AI이지만 augmented intelligence, 결국은 어, 증강지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이것이 왜 중요한지, 또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왜 더 각광을 받을지에 대해서 좀 의견을 나누고 또 여러분들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일단 제가 인공지능 관련해서 항상 강의를 하다 보면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과연 인공지능은 정의가 무엇일까라는 거를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그리고 이 인공지능에 관한 정의가 주관적이고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인공지능의 정의를 먼저 좀 알려드리고요. 제가 생각하는 인공지능의 정의는 인간의 지능을 모방해서 인간이 하는 일을, 사람이 원래 하고 있는 일을, 또 해야 하는 일을 더 신속하고 정확하고 안전하고 자연스럽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기술의 총체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부터 이 인공지능이라는 이제 그 용어가 생기면서요. 약 70여 년간 지금 계속 연구가 되어지고 있고, 특별히 딥러닝이라고 하는 이렇게 보면 인공신경망 기반의 그 기계학습 기법이 약 10년 전부터 각광을 받기 시작하고 실제 우리가 사람이 하는 일을 훨씬 다 신속하고 정확하고 안전하고 자연스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기면서 인공지능이라는 분야가 각광을 받기 시작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그 강인공지능, 결국은 하나를 가르쳐 주면 둘, 셋, 열까지 자동으로 자가 학습할 수 있는 강인공지능 혹은 제너럴 AI의 시대가 아니고요. 현재 우리가 사는 시대는 하나를 가르쳐 주면 그 하나를 엄청나게 잘하는 narrow AI, 약 인공지능의 시대인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하나를 가르쳐 주면 열을 알게 될 제너럴 AI와 함께 어, 사람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초인류, 초인간적인 지능이 나올 텐데요. 그것은 먼 미래이고요. 현재로서는 지금 인공지능의 기술적 종착점,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을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종착점, 기술적 종착점은 아, 강인공지능,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입니다.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데 알파고의 경우에도 우리가 많이 놀라고 사실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바둑이라는 게임은 더 이상 사람이 AI와 그 경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강인공지능이라고 불리기에는 무리가 있는 게 바둑이라는 게임 하나를 엄청나게 잘하는 인공지능입니다. 그런데 바둑의 룰이 바뀌거나 바둑판에 그 이 배열이 바뀌거나 아니면은 바둑 알의 개수나 판의 모양이 바뀌게 되면 이 알파고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결국은 새로운 게임, 변형된 룰, 변형된 상황에 맞는 인공지능이 다시 만들어져야 하는 그런 이제 약점을 안고 있어서 알파고도 강력하긴 하지만 약 인공지능이고요. 최근에 각광을 받기 시작한 이제 분야가 예전에는 어려웠는데 그 빅데이터 기반의 딥러닝 기술로 상당히 그 사람의 어떤 능력에 근접한 분야가
그 언어 이해입니다. 궁극적으로 AI가 글을 읽고 글을 처리하고 또 언어를 생성하고 제너레이트하는 그런 일까지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언어 학습 모델, 언어 처리 모델 중에 가장 요 사이에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오픈 AI라는 미국 회사에서 최근에 릴리스한 GPT-3라는 모델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약 정말로 우리가 셀 수 없이 많은 영어 단어, 영어 텍스트를 사람의 레이블링이나 훈련 없이 그냥 자가 학습하게 만들어서 언어도 생성하고 언어도 이해하는 듯한 그런 모델이 나와서 아마 이제 검색어에 GPT-3라고 쳐보시면 아주 많은 그런 기사들과 또 그 센세이셔널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GPT-3도 역시 약 인공지능입니다. 하나를 가르쳐주면 셋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를 가르쳐주면은 하나를 엄청나게 잘 아는 그런 언어 처리 모델이고요. 실제로 이 GPT-3라는 모델이 인간의 언어를 이해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가트너에서 그 매년 릴리스하는 이른바 기술 하이프 사이클에 보면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결국은 세상에 이로운 생산성이 있는 기술로 이제 거듭나기 위해서는 수년에서 수십 년이 걸리는데 지금 작년에 이제 하이프 사이클에서 드디어 처음으로 제가 전공한 음성인식 기술이 이제 그러한 생산성이 있는 머추어한 성숙된 기술로 거듭났다라고 처음으로 이제 들어왔고요. 우리가 흔히 이제 알고 있는 딥러닝이라고 하는 기술이나 아니면 시리나 알렉사나 누구를 포함한 AI 비서, 또 제가 이따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 증강지능, 그 다음에 아까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아는 그 강인공지능, AGI 같은 기술들은 아직 그 사람들이 실망할 단계도 아직 안 들어와 있고요. 지금 딥러닝이랑 AI 어시스턴트 비서 기술은 사람들이 실망을 해서 이제 실망의 계곡으로 골짜기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시면 이런 기술들이 아직은 우리 사회에 이로움을 진정으로 주기에는 조금은 시간이 걸릴 거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증강지능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을 많이 바꾸어 놓을 기술, AI 기술 중에는 대표적인 게 제가 애플에서 몸담았을 때 이제 그 작업을 한 시리아 같은 AI 비서입니다. AI 비서가 어떻게 진화 발전할지를 보면 증강지능이 어떻게 우리 삶에 영향을 줄지를 조금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이 사례로 미래의 AI 비서의 미래상을 좀 제시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미래를 제시를 하려면 과거에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알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음성 기반의 인공지능 비서의 진화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릴까 합니다. 8, 90년대에 AT&T라고 하는 미국 전화회사가 이제 사람들이 이 전화회사에 전화를 걸면 그 교환원이 받는 게 아니라 기계가 대신 받아서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하고 물으면 그러면 이제 고객들이 갖고 있는 불만이라든지 아니면 요구사항을 얘기를 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라우팅을 그 알맞은 교환원이나 알맞은 상담원에게 이제 라우팅을 하는 그런 기술들이 있었고요. 그것이 진화 발전을 해서 점점 음성 인식이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하고 상용화가 되었는데 2010년도에 스마트폰에 처음으로 스티브 잡스가 시리라고 하는 어시스턴트를 넣음으로써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이용을 할 때 음성 기반의 비서가 도와주는 그런 애플리케이션 기능이 처음으로 상용화 출시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그 뒤로 5년 후인 2015년도에는 아마존은 사실은 그 스마트폰이 실패를 많이 했고요. 스마트폰 이코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그럼 우리도 음성 기반의 비서를 쓰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보니까 집안에서 내가 원거리 아무 데서나 발화를 해도 잘 알아듣고 내가 원하는 정보를 준다든지 음악을 틀어준다든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기기를 작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스마트홈 기기가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하에 아마존 에코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 세 개는 보시면 이제 비슷비슷합니다. 음성으로 사람이 어떤 거를 구동을 하기 위해서 발화를 하면 그러면 그 요구에 맞추어서 기계가
말을 알아듣고 이제 인식을 수행하는 뭐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이 먼저 대화를 거는 그런 AI 비서이고요. 한 2년 전에 구글에서 두플렉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AI가 사람에게 전화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AI가 대화를 시도를 해서 예약도 해주고 식당도 예약해주고 미용실도 예약해주는 그런 이제 두플렉스라는 AI 어시스턴트가 나와서 첫 세계는 인간이 대화를 시작하는 그런 대화의 AI 비서이고요. 마지막으로 두플렉스는 AI가 대화를 시작하는 인간에게 말을 거는 그런 인공지능 비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잘 보시면 이제 그 인공지능 비서야말로 사람과 기계와의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어떻게 소통할지에 대한 진화를 잘 얘기해 주는데, 이 음성 기반의 인공지능 비서가 나오기 전에는 저희가 지금도 뭐 당연히 많이 쓰고 있지만 텍스트 기반의 검색어 기반의 검색 엔진이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의 대부분이었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텍스트와 함께 아까 설명드렸던 음성 기반의 비서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읽어서 알아서 나를 도와주는 마음을 읽는 비서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텍스트 스피치 마인드를 다 섭렵하는 인간과 기계와의 인터페이스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화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그러면 비서가 뭘 해야 되냐, AI 비서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인간과 AI 사이에 관계가 생기고요. 그 관계가 생기면 인간과 AI가 서로 인터랙트를 하면서 데이터를 쌓고 AI는 배우고 서로가 서로를 함께 도와주는 경험을 통해서 나라는 거는 이제 AI 비서의 주인입니다. 주인과 주인을 둘러싼 사람들, 사물, 사건, 세상을 훨씬 더 잘 이해해서 AI 비서가 주인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싶은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준 궁극적으로 더 나은 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디지털 동반자가 궁극적인 AI 비서의 마지막 참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그야말로 artificial intelligence가 아니라 진심으로 인간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인간이 하는 일을 도와주는 augmented 증강지능의 가장 첫 사례, 가장 진정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이런 AI의 미래상은 AI는 앞으로도 계속 제가 마치 여러분들과 디지털 세상에서 뵙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는 세상이 물리적 세상과 디지털 세상이 혼재하는 그런 이제 삶이 될 텐데요. 그 물리적 세상과 디지털 세상을 잘 내비게이션 해주고 그 둘 사이의 간극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AI 비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AI 비서를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앞으로는. 또 어떤 기술이나 마찬가지로 그러한 AI 비서를 사용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로 AI 비서가 그 언어로 제공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AI 비서에 관한 그 신뢰가 쌓이지 않는다든지 기술이 부족하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그 AI 비서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5년, 10년이 되면 모든 기업은 이러한 AI 비서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혹은 사용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둘 다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인터프라이즈 자체의 AI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당연히 그런 AI 기업들이 존재하고요. SK텔레콤도 그런 기업인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또 그런 기업이 점점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I를 사용하는 개인 사용자, 소비자, AI를 사용하지 않는 소비자, 그 다음에 그런 소비자들을 둘 다 도와주고 서비스를 해야 하는 기업들이 다 AI가 있어서 이제 미래에는 그런 AI들, 기업의 AI와 개인의 AI가 소통을 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일 것 같고요. 당연히 AI가 없는 사람들과 기업의 AI와 소통을 해야 하는 휴먼 AI 커뮤니케이션이 훨씬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화, 커뮤니케이션, 쇼핑, 미디어, 보안, 교통, 여행 등의 많은 도메인에서 모든 도메인에서 이 물리적 세상과 디지털 세상을 이어주는 AI가 아마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AI에도 사실은 지킬과 하이드처럼 아주 다크한 정말 힘든
그리고 상당히 우리가 고려하지 않으면 큰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면들이 존재합니다. 동전의 이면 중에 바이어스가 있습니다. 바이어스라는 것은 AI는 데이터를 통해서 배우는데 이 데이터 자체가 만약에 우리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기술하는 데이터라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데이터의 편향적인 모습 때문에 성별, 남녀, 아니면 인종, 흑색 인종, 그 다음에 언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AI가 특별히 어떤 한 언어나 어떤 한 성별이나 어떤 한 인종을 훨씬 더 잘 이해하거나 더 좋게 생각해서 디시전을 내리는 그런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구글의 비전 AI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흑인을 고릴라라고 그 인식을 해서 상당히 큰 그런 그 뭐랄까요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고요. 아직도 간호사는 여자, 의사는 남자라는 그런 언어의 어떤 그 동의어가 있는 모델도 있고요. 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AI와 훨씬 더 잘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생겨서 이러한 바이어스는 우리가 꼭 해결해야 할 이제 하나의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어스 이외에도 AI가 점점 보안과 같은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 실수를 하면 안 되는 부분 영역을 차지하게 되면 보시는 이제 사례와 같이 이거는 이제 비전 AI가 사실은 이제 그 눈이 달린 AI가 그 스탑 사인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학습을 한 다음에 스탑 사인을 인식을 함에 있어서 이 사람의 눈으로는 사실은 거의 알 수가 없는 아주 랜덤한 노이즈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 노이즈가 합해지게 되면 궁극적으로 이 합해진 결과는 사람의 육안으로 봤을 때는 스탑 사인인데 그런데 AI가 혼란을 일으켜서 결국은 이제 이 그 adversarial perturbation 이 AI를 속이는 어떤 노이즈가 AI로 하여금 스탑 사인을 고 사인으로 혼돈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안 리스크도 당연히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틱스, 윤리에 관해서도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린 사례는 해커뉴스라고 하는 뉴스레터에 이 가장 탑 3, 가장 인기가 좋은 아티클들이 올라와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아티클이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GPT-3라고 하는 언어 학습 모델을 이용해서 영어를 쓴 겁니다. AI가 쓴 영어 아티클을 갖고 이 사람이 포스트를 해놔서 어떻게 보면 속인 겁니다. 근데 이런 딥페이크의 글이나 딥페이크의 이미지나 딥페이크의 영상 같은 경우에 윤리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아주 유해한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증강지능과 함께 우리가 고려해야 할 앞으로 AI의 참된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인간 중심의 AI가 필요한데 어떤 말씀이냐면 궁극적으로는 사람을 위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 다음에 우리가 영위하는 삶의 이로운 AI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다분히 해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먼저 사람이 기계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기계와는 달리 감정이 있습니다. 기쁨, 슬픔, 그 다음에 공감 능력도 있고요. 또 좌측 하단에서 그림에 보시는 것과 같이 사람은 기계와는 달리 어떤 경우에는 무모한 도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와는 달리 타고난 창의력이라는 게 있어서 지금까지는 현존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 작품들, 미술이든 음악이든 글이든 그런 것들을 생성해낼 수 있는 창의력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점들 그리고 기계가 흉내낼 수 없는 능력을 훨씬 더 북돋아주고 또 고무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여러 가지 그 뭐랄까요 행복이나 웰빙을 위한 그런 문제들을 AI가 풀어 나가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 정의가 잘 되어야 합니다. 왜 AI 기술을 이용해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문제가 확실하지 않고 그 문제 자체가 사람 중심이 아니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게 아니면 자칫 잘못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어스라든지 보완이라든지 악의적으로 악용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늘어나서 리스크가 더 많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에 기계는 사람과는 달리 감정이 없습니다. 기계는 단지 흔히 얘기하는 AI Objective Function, 결국은 AI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을 때 학습에 필요한 목적 함수입니다. 정답지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정답지를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AI의 behavior, 행동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시리와 같은 음성 기반의 어시스턴트는 어떠한 목적 함수가 있냐면 사람이 하는 말의 단어를 인식함에 있어서 인식의 오류, 에러를 줄이자라는 목적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이제 이거는 메디컬 비전 AI인데요. 엑스레이를 보고 여러 가지 폐암을 비롯한 이 질병들을 진단하는 그런 AI입니다. 이 진단하는 AI의 목적 함수는 두 가지 실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질병이 있는데 없다고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 함수를 설계를 할 때 절대로 질병이 있는데 AI가 없다고 하는 에러는 최소한으로 줄여야 합니다. 그러한 이제 objective function의 디자인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당연히 이 회사들이 AI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AI를 이용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때 목적 함수가 처음에는 조금 세상을 이롭게 하는 목적 함수가 아니었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AI를 통해서 추천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더 그 추천된 콘텐츠를 많이 보고 또 그 콘텐츠를 많이 공유하고 콘텐츠를 통해서 소셜 네트워크를 많이 구상을 할까라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는 클릭수, 결국은 어떠한 영상을 추천을 하면 그 추천된 영상을 그것이 아이든 어른이든 남자든 여자든 어떠한 문화나 종교적 배경을 갖고 있는 사용자든지 상관없이 일단 클릭수를 가장 높게 맥시마이즈 하는 방향으로 목적 함수가 설계되었습니다. 그것의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좀 단점과 그것의 이제 피해가 어떤 피해가 생겼냐면 유튜브에 가시면 지금은 안 그런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지구가 둥그냐라는 질문에 지구는 둥글지 않고 플랫하다는 영상이 70% 정도 나와 있었어요. 그것이 AI가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단순히 흥미롭다는 이유만으로 그 추천 영상을 더 많이 클릭하게 만들어서요. AI는 단순히 이제 클릭이 많이 되니까 그 영상을 훨씬 더 많이 추천해주는 그런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지금 페이스북, 유튜브 둘 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인지를 당연히 했고요. 지금에는 이거보다는 훨씬 더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일에 목적 함수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클릭수도 중요하지만. 다음은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휴먼과 머신이 서로 공존하면서 공생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AI가 인간으로부터의 데이터를 통한 경험, 그 다음에 배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특별히 그 경험 중에서 우리 세상에 아주 큰 반향을 일으키고 엄청난 그 파장을 불러일으킨 그 이벤트가 있죠. 바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의 경험을 통해서 AI가 어떤 거를 배웠는지, 어떤 걸 배울지에 대해 상당히 궁금하고 이것이 아마 당분간은 AI 연구자들이 이제 가장 핫 토픽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드리면 당연히 AI를 통한 신약 개발이라든지 AI를 통한 그 코로나의 리스크 인덱스를 생성해내는 예측을 하는 그런 일들은 계속 AI가 더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 코로나라는 상황이 초래한 우리 삶을 보면 많이 피폐해 있고 제 생각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육체적 질병도 오지만 정신적 질병에 관한 연구들이 AI가 어떻게 하면 인간을 정신적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줄까? 아니면 정신적 질병을 치료를 하는데 도움을 줄까라는 증강지능 연구는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급변할 거기 때문에 AI가 점점 중요하고 점점 크리티컬한 역할을 할 텐데
그런 역할을 하는 AI를 만드는 사람이나 상용화시키는 사람이나 쓰는 사용자나 그것을 규제하는 정부나 모두가 다 AI 기술에 관한 윤리, 바이어스가 없고 그 다음에 투명성이 있고 공정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유해한 일을 하지 않는 AI를 만드는 일을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사람과 기계가 공존하면서 경험을 하면서 함께 발전을 해야 제 생각에는 제가 그리는 참된 인공지능, 증강지능의 모습이 구현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려면 사실은 사람과 기계가 훨씬 더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통해서 발전을 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머신의 AI 기술도 발전하고 그런 AI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문화도 바뀌면서 어떤 문화적 진화가 생깁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간과하지 못한 사실이 뭐냐면 올해 바로 자연이 저희를 보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참된 AI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의 이로운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이롭고 자연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AI 기술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개발되고 발전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예로 GPT-3라는 모델은 아까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그 범용의 언어 이해 및 범용의 언어 처리 모델인데요. 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미국의 오픈 AI라는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천문학적인 숫자, 저희 수백억 원 정도 되는 돈을 들여서 그 GPU라고 하는 AI에 적합한 컴퓨터들을, 슈퍼컴퓨터들을 이용해서 이 모델을 학습했습니다. 100억 원, 200억 원, 300억 원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궁극적으로 그만큼 많은 전력, 전기, 파워, 에너지를 써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모든 모델들이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에너지를 써서 AI를 탄생시키면 궁극적으로는 자연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소비가 생성이 되고 코로나보다 훨씬 더 무서운, 훨씬 더 세상을 위협할 만한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AI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시는 분들은 휴먼뿐만 아니라 머신뿐만 아니라 자연이 주는 여러 가지 제약점, 여러 가지 장단점을 고려를 해서 그 세 개의 펑션을 다 고려한 최적화한 AI 기술 개발을 해야만 진정한 증강지능, 진정한 인공지능 시대가 저는 세상에 유익한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드리면서 일단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AI.X라고 하는 바로 이 휴먼과 인간과 기기가 공존하면서 함께 AI를 만들어가는 그런 철학을 담은 행사를 매년 열고 있었는데요. 여기 AIX.SKT.AI에 가시면 올해의 컨퍼런스 내용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 그 온라인 컨퍼런스의 영상들을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꼭 확인 부탁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SK텔레콤 김윤 CTO님의 AI 시대 기업의 대응과 관련한 강연 함께 들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강연 들으면서 희망적인 미래만큼 우리가 함께 해결해 가야 할 숙제가 참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